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K-팝과 성형수술 말고 뭐가 있는데? 대만 최고 명문고 다펑고등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이 인천공항 도착 3분 만에 완전 멘붕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본이 비해 후진국이라 무시했던 한국에서 이들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명문고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었어. 대체 무엇이 대만 최고 엘리트들을 이렇게 바꾼 걸까요? 그 충격적인 7일간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다펑고등학교 3학년 리즈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정확히 3분 만에 제 친구 펑잉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거 실화야? 이게 가능한 거야?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진니치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샤오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대만에서도 손꼽히는 과학 영재반 학생들이에요.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도 여러 명 있고 미국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엘리트 집단이죠. 그런 저희가 한국 공항에서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입국심사대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권을 내밀고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어요.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었거든요. 펑잉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야, 이 시설 정말 좋은데? 우리나라 공항보다 편리한 것 같아. 진니치도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나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한국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왜 한국을 그렇게 우습게 봤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는 한국 수학여행이 확정되었을 때 정말 실망했어요. 원래는 일본 교토와 오사카로 가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저는 일본 전통 문화와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교토의 금각사나 후시미 이나리 신사 같은 곳들을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교적 이슈와 예산 문제로 목적지가 한국으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반 전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라고? 거기서 뭘 배워? 그 친구 샤오리가 투덜댔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말고 뭐가 있는데? 저희는 대만에서도 최고 수준의 과학 영재반이에요. 저희 학교 다펑여고는 대만 전체에서 수학, 물리, 화학 부문 1등을 차지하는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매년 하버드, MIT, 스탠퍼드 같은 세계 최고 대학에 10여 명씩 진학하죠. 그런 저희 눈에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 K-팝과 성형수술로 유명한 곳 정도였어요.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대만의 TSMC나 ASUS와 비슷한 수준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봐도 나오는 건 아이돌, 한국 요리, 쇼핑몰 정보뿐이었어요. 과학기술 강국 한국이라는 제목의 글들도 몇 개 있었지만 솔직히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펑잉이 말했죠. 우리나라도 아시아 4대용이라고 불렸는데 한국이 우리보다 뭐가 더 대단하다고? 진니치도 거들었어요. 반도체는 대만이 더 잘하고 IT는 일본이 더 앞서잖아. 한국은 그냥 중간 정도 아닐까?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평범한 선진국 중 하나. 저희가 배울 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반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든 배울 점을 찾는다. 낯선 곳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하는 게 진정한 학습이야. 그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일주일이면 끝날 일정이고 그냥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 오자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책을 한 권 읽고 유튜브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도 몇 개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정말 우물안개구리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대한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3월 15일 아침 8시 타이베이타오 위안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시간은 2시간 반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희는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펑잉이 창문 밖을 보며 말했죠. 야, 진짜 한국 가서 뭐 하지? 명동 가서 쇼핑하고 한국 요리 먹고 그게 다인가?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일단 공항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대만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죠. 우와, 진짜 크다. 샤오리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데 줄이 상당히 빨리 빠지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효율적이었어요.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되었을 때 직원분이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더니 영어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 사용하시겠어요? 조금 더 빠릅니다. 저희는 서로 얼굴을 봤어요. 얼굴 인식? 대만 공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쳐다보았더니 생각보다 빠르게 입국 승인 완료라는 화면이 떴어요. 간단한 질문 하나 정도 있었지만 전체 과정이 정말 매끄러웠어요. 헉, 이게 뭐야? 펑잉이 놀라며 말했어요. 진니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우리 공항이랑 시스템이 좀 다른데?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이런 수준의 효율성은 싱가포르 공항에서나 경험했던 건데 한국도 이 정도인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가이드분이 계셨어요.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저희를 보시자마자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게 된 이선미입니다. 저희는 서로 얼굴을 봤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현지에서 오래 거주한 대만 사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우와, 진짜 중국어 잘하신다. 샤오리가 속삭였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정도는 다들 공부하거든요. 저희가 타게 될 버스도 꽤 고급이었어요. 좌석도 넓고 와이파이도 터지고 각 좌석마다 충전 포트까지 있었어요. 이거 진짜 관광버스 맞아? 펑잉이 신기해했어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가 정말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보시는 강이 한강이에요.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강이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에 가까워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67달러? 그럼 저희 할아버지 세대 때 대만보다도 훨씬 가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도 선진국 수준이고요. 진니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야, 이거 진짜야?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 저도 솔직히 그때까지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분명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더 현대적이고 더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첫 번째 목적지는 광화문이었어요. 버스가 세종대로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어머나, 저게 뭐야? 샤오리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며 말했어요. 정면에 우뚝 서 있는 광화문, 그 뒤로 펼쳐지는 경복궁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옆으로 늘어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와, 이게 진짜야? 펑잉이 말을 더듬었어요.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TV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웅장함이었거든요. 600년 된 고궁과 초현대식 빌딩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광화문 앞으로 걸어가는데 진니치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지금 왜 갑자기 가슴이 뛰지?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장엄함? 경외감?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우연히 한국 학생 몇 명을 만났어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박지원이라는 학생이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저희가 자원봉사로 외국인 관광객분들께 경복궁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한국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박지원 학생이 근정전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건물은 조선 왕조의 정전이에요.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정말 놀라게 했어요. 이 기둥 사이의 간격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겨울에는 온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계산된 거거든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과 함께 한국 전통 건축의 과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펑잉이 제게 속삭였어요. 야, 이 학생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박지원 학생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단청의 색깔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빨간색은 액을 막고 파란색은 평안을 의미하고 황색은 왕권을 상징해요. 색상 자체가 한국의 우주관과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이 자국 문화에 대해 이렇게 깊이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외국인에게 설명해 주려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도요. 혹시 전공이 한국사예요? 샤오리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건축학이에요. 하지만 한국 건축을 이해하려면 역사와 철학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공부를 많이 해요. 진니치가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때 박지원 학생이 저희에게 질문했어요. 혹시 대만 전통 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아세요? 저희는 서로 얼굴을 봤어요.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자국 문화에 대해 이 한국 학생만큼 깊이 알지 못했거든요. 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박지원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대만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대만에 놀러 가면 안내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우습게 본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자국 문화에 대해 무관심했던 제 자신도 부끄러웠어요. 경복궁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깊은 역사와 철학을 가진 나라구나. 광화문을 떠나면서 펑잉이 말했어요. 야, 우리 진짜 한국을 잘못 봤던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나라라는 걸요. 둘째 날 아침, 저희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과학 영재반끼리의 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나 하고 수업 구경 좀 하다 오는 거겠지. 샤오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학교 시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레벨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큰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고 학생들의 과학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우와, 이거 진짜 고등학교 맞아? 펑잉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저희를 안내해준 한국 학생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발음도 좋고 표현도 자연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민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정말 기대돼요. 저희는 먼저 수학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어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많은 학생들이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있었고 전자칠판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함수 그래프를 설명하시는데 학생들이 각자 기기에서 답을 입력하면 그 결과가 실시간으로 선생님 화면에 표시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즉시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거 진짜야? 진니치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대만에서는 좋은 시설을 자랑하는데 이 정도의 상호작용성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 함수를 실제 엔지니어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즉시 화면을 전환해서 실제 다리 설계의 함수가 사용되는 예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켰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다리를 어떻게 설계하겠어요? 3명씩 조를 만들어서 이야기해보세요. 교실이 갑자기 활기차졌어요.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기기로 그래프를 그려가며 토론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옆에 있던 김민준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수업해요? 네, 저희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실제 적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배운 것을 어떻게 사회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거든요. 점심시간에는 급식을 함께 먹었는데 이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고 영양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았어요. 이 급식은 누가 만들어요? 샤오리가 물어봤어요. 저희 학교에는 전문 영양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요리사 선생님들도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펑잉이 깜짝 놀랐어요.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짜준다고요? 네,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메뉴도 따로 준비해요.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을 참관했는데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로봇 동아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진니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저희가 직접 설계부터 제작까지 다 했어요. 작년에 국제 로봇 경진대회에서 2등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창업 동아리였어요.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관심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창업 동아리 회장인 이지수 학생이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내비게이션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고 실제 시각 장애인분들께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고등학생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앱을 만든다니. 혹시 이거 정말 사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미 한 투자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졸업하기 전에 정식으로 창업할 계획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학생들은 저희와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걸요. 저희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데 이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떠나면서 펑잉이 말했어요. 야, 우리가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구나. 샤오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부끄럽다.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싶어. 버스에 타면서 김민준 학생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다음에 대만에 놀러 가면 연락드릴게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걸요. 셋째 날, 저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가이드 선생님께서 오늘은 한국의 미래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뭔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판교? 거기가 뭐 대단한 곳이야? 샤오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라고 하던데. 펑잉이 대답했어요. 저희는 반신반의하며 버스에 올랐어요. 대만에도 신추과학공업원구라는 훌륭한 테크 단지가 있잖아요.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판교에 도착한 순간 저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 건물들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뤄진 미래적인 건축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본사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벽면 전체가 큰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손으로 터치하면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다. 진니치가 스크린을 만지며 감탄했어요. 네이버 직원분이 저희를 안내해 주셨는데 그분의 설명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희는 단순히 검색 엔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까지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저희를 AI 연구실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을 인식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 시스템을 보여주셨어요. 이 AI는
사용자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파악해요. 우울하면 위로해주고 기쁘면 함께 기뻐해주죠. 펑잉이 시연을 해봤는데 정말 AI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좋은 일이 있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헉, 이거 진짜야? 펑잉이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건 아직 초기 단계예요. 궁극적으로는 노인분들의 정서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 연구센터를 방문했어요. 실제 자동차가 사람이 타지 않은 채로 주차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 정말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거죠? 샤오리가 확인했어요. 네,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곧 도로에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구원분이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대만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걸요. 오후에는 삼성 의료기기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본 수술 로봇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로봇이 포도알 만한 크기의 물체를 정교하게 잡아서 옮기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로봇은 사람 손보다 10배 더 정밀해요. 미세한 혈관 수술도 가능하고 원격 수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설명이었어요. 작년에 서울에 있는 의사가 이 로봇을 이용해서 부산의 환자를 수술한 적이 있어요. 지연 시간이 거의 없어서 실시간으로 가능했거든요. 진니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원격으로 수술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 로봇에는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의사에게 경고해줘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였어요. 거기서 만난 한 청년 창업자의 이야기가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어요. 저는 25살에 창업해서 지금 직원이 150명이에요. 저희가 만든 앱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뭘 만드신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생성 앱이에요. 일상 대화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죠. 샤오리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처음에는 제 청각 장애인 친구를 위해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판교를 떠나면서 저희는 모두 말이 없었어요.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버스에서 펑잉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한국을 우습게 봤구나. 진니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수준이 완전 다른 차원이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한국이 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인지 알게 되었다.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철학이 있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넷째 날 점심 식사 중에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위가 약한 편이어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앓이를 하곤 했거든요. 그날 저희는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나온 음식들이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어요. 여행 중에 사고 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아파지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리즈와 너 괜찮아? 펑잉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그냥 조금 배가 아픈 것 같아. 저는 괜찮은 척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인 스태프분이 다가오셨어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 걱정해 주셨어요. 다른 스태프분과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보통이에요. 우리가 모셔다 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그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단순히 배가 조금 아픈 건데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대만에서는 이 정도로는 보통 그냥 참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는 정도였어요. 정말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사양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스태프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마지못해 병원에 따라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외국인이라고 유난스럽게 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단 병원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접수도 디지털로 하고 대기 시간도 예상보다 짧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 분들이었어요. 간호사분은 영어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고 의사 선생님은 저희 증상에 대해 정말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언제부터 아팠나요? 어떤 종류의 통증인가요? 평소에 위장 쪽에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꼼꼼히 물어봐 주실 줄 몰랐어요. 간단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계산할 때였어요.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부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대만에서 비슷한 진료를 받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병원을 나오면서 스태프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건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간 건 오버하거나 유난을 떤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준 거였다는 걸요. 한국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외국에서 온 손님이 불편하면 못 견뎌해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인들의 배려를 오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나 오늘 정말 부끄러웠어. 제가 말했어요. 왜? 샤오리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그걸 오버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펑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진니치도 말했어요. 우리는 보통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프면 즉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인가 봐.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오늘 나는 문화의 차이를 배웠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걸 배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사려 깊음을 직접 경험한 거죠. 이것도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이었어요. 5째 날, 저희는 DMZ 비무장지대 투어에 참가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역사 공부나 좀 하고 오는 거겠지 싶었거든요. 분단국가라는 게 뭔가 암울할 것 같아. 샤오리가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복잡한 관계잖아. 비슷한 상황 아닐까? 펑잉이 덧붙였어요. 하지만 DMZ에 도착하고 나서 저희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임진각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자유의 다리, 통일의 종, 평화누리공원까지 모든 것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났지만 사실상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의 분단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역사책에서 보던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판문점 견학에서 실제 분단선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몇 발짝만 걸으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나뉘어진 상황이었고요. 진짜 신기하다. 저기만 넘으면 북한인 거야? 진니치가 놀라워했어요. 네, 저기가 북한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70년 넘게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때 우연히 한국 청년들을 만났어요. 대학생들인데 통일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이민호 학생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저희 세대는 분단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통일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않아요. 혹시 통일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이에요. 독일도 통일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연세대 한국사학과 2학년 박지영 학생도 말했어요.
북한에 제 또래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분단의 아픔을 겪고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한국 청년들의 모습에서요. 우리나라와 중국 관계와는 좀 다른 것 같아. 펑잉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맞아, 이건 정말 복잡한 문제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DMZ 내 여러 전시관을 둘러봤어요. 한국전쟁의 참상과 분단의 아픔을 다룬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선진국이 되기까지 한국 사람들의 의지력이 얼마나 강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땅굴 전시관을 견학할 때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은 정말 생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발전한 한국이 정말 대단해. 샤오리가 감탄했어요. DMZ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모두 조용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버스에서 가이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얻은 정신적 강인함도 한국의 큰 자산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나 오늘 정말 많은 걸 느꼈어. 진니치가 말했어요. 맞아.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단결력이 강한지 알겠어. 펑잉이 덧붙였어요. 저도 말했어요. 우리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샤오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발전이 그냥 이뤄진 게 아니구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진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나라였다. DMZ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한국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고 평화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여섯째 날은 저희가 직접 계획한 자유일정이었어요. 친구들과 상의해서 북촌 한옥마을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통과 현대를 한 번에 보자. 펑잉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한국의 양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아침 일찍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골목길 사이로 정갈하게 정렬된 한옥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샤오리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주목한 건 단순히 예쁜 풍경만이 아니었어요. 한옥들 사이사이에 현대적인 카페, 갤러리, 문화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셨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전통 건축의 따뜻함과 현대적인 편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카페 사장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 한옥을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라 현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전통은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니치가 물어봤어요. 한옥을 카페로 바꾸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한옥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대적 편의를 더하는 거예요. 온돌 난방도 그대로 살리고 마루의 구조도 유지했어요. 펑잉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전통을 지키는 방법도 있구나. 북촌을 떠나면서 저는 한국만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지혜 말이에요.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향했어요. 북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물은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이거 진짜 건물이야? 샤오리가 놀라워했어요. 곡선으로 이뤄진 은색 외벽은 정말 예술작품 같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용적이기도 했어요. DDP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관과 디자인 상점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현대 디자인과 미래 기술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미디어 파사드 쇼였어요. 저녁이 되자 DDP 외벽의 영상이 투사되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게 뭐야? 진니치가 감탄했어요. 한옥의 곡선이 디지털로 재해석되어 DDP 벽면에서 춤을 추고 한글 자음과 모음이 살아 움직이듯 변화했어요.
조선시대 왕의 행차 장면이 현대의 자율주행차로 자연스럽게 변환되고 전통 무용수의 동작이 로봇의 움직임으로 이어졌어요. 정말 신기하다.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아. 펑잉이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체성이구나.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구나. 쇼가 끝난 후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밤하늘 아래 흐르는 한강을 보면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봤어. 샤오리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촌에서는 전통이 어떻게 현재와 연결될 수 있는지 배웠고, DDP에서는 현재가 어떻게 미래와 만날 수 있는지 봤어. 진니치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 펑잉이 말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희는 모두 생각에 잠겼어요. 대만도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처럼 현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거든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서구화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모방이나 추종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롤모델로 보게 된 거죠. 여섯째 날 저녁, 저희는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 모임에 참석했어요. 장소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였는데 저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어요. 긴장된다. 샤오리가 속삭였어요. 우리보다 어릴 것 같은데 뭘 긴장해. 펑잉이 웃었지만 사실 저희 모두 조금씩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18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다양한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정말 반가워요. 한 학생이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저희는 서로 소개를 하며 어색함을 풀어갔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영어는 물론 중국어나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우와, 한국 학생들 정말 어학 실력이 좋네. 진니치가 제게 영어로 속삭였어요. 서울대 국제학과 3학년 김수진 학생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저희 세대는 글로벌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언어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는 한국 대학생들의 생각이 정말 깊고 넓다는 걸 느꼈어요.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박민수 학생이 물어봤어요.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정말 발달했잖아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 저희 나라 자랑이죠. 하지만 이번에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이지연 학생이 말했어요. 사실 저희는 대만을 정말 존경해요. 민주주의도 더 일찍 이룩했고 자유로운 분위기도 부럽고요. 샤오리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정말요?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대만은 더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성균관대 심리학과 3학년 최유리 학생이 덧붙였어요. 저희는 아시아의 청년들끼리 더 많이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배울 점이 너무 많거든요. 펑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왜 이제서야 이런 대화를 하게 된 걸까요? 한국외대 중국어과 2학년 정승호 학생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작년에 대만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대만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에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서도 교환학생으로 대만 학생들이 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대만으로 취업하는 한국 청년들도 있고요. 이화여대 국제학부 4학년 한소영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대만의 스타트업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보다 더 자유롭고 유연한 것 같더라고요. 진니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한국 와서 스타트업 수준에 깜짝 놀랐어요. 완전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카이스트 전산학과 3학년 이태연 학생이 흥미롭게 물어봤어요. 대만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나요? 저는 정확히 대답했어요.
네, 특히 TSMC 같은 회사는 모든 공대생의 꿈이죠. 하지만 한국도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창업에도 관심이 많아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거든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청년들과 저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2학년 김다영 학생이 말했어요. 저희 세대의 공통점은 아시아가 더 강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만 하지 말고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펑잉이 깊이 공감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라이벌로만 보지 말고 파트너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한국 청년들의 열정과 비전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 오준영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대만 청년들의 자유로움과 창의성을 배우고 싶어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임이 끝날 때쯤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기로 약속했어요. 내년에 대만으로 놀러 갈게요. 여러 한국 학생들이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안내해드릴게요. 샤오리가 대답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펑잉이 말했어요. 오늘이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저도 동감했어요. 기술이나 문화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한강 유람선에 올랐어요.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정말 마지막이구나. 샤오리가 아쉬워했어요. 유람선이 출발하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웠어요. 첫날 버스에서 봤던 한강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다. 진니치가 말했어요. 맞아요. 일주일 전 처음 한강을 봤을 때와 지금은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유람선 갑판에서 바람을 맞으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펑잉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맞아. 처음에 일본 대신 한국으로 바뀌었을 때 실망했던 게 정말 부끄럽다. 샤오리도 고백했어요. 저도 마음속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그랬어. 한국을 그냥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무식했던 것 같아. 진니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아. 배가 반포대교 밑을 지나가면서 제가 말했어요. 근데 가장 놀라웠던 게 뭔지 알아?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었어. 맞아,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어. 펑잉이 동의했어요. 샤오리가 덧붙였어요. 특히 병원에서 나 도와주던 스태프분들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져.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진니치가 말했어요. 경복궁에서 만난 박지원 학생이나 어제 만난 대학생들까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줬어.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히 발전된 기술이나 예쁜 문화만이 아니었어. 사람들의 마음가짐,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어. 한국 사람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더라. 펑잉이 깊이 있게 말했어요. DMZ에서 느꼈던 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샤오리가 덧붙였어요. 유람선이 여의도를 지나면서 저는 문득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한국만 다시 보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 진니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도. 펑잉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도 솔직히 인정했어요. 명문고 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오히려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었던 것 같아. 샤오리가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잖아.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한강 위를 날아가는 갈매기들을 보면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도 저 갈매기들처럼 더 넓은 세상을 봐야겠어. 그리고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도 가져야겠어.
진니치가 덧붙였어요. 유람선이 뚝섬을 지나면서 펑잉이 미래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대학 가서도 이런 열정 잃지 말자. 그리고 아시아 친구들과 더 많이 교류하자. 샤오리가 제안했어요. 저도 결심을 말했어요. 나는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 대학생들과 더 깊이 대화하고 싶어. 나도. 그리고 대만에 한국 친구들이 놀러 오면 최고로 안내해주자. 진니치가 신나게 말했어요. 유람선이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면서 저희의 대화도 마무리되었어요.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 펑잉이 의미 있게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 한강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요. 한강 크루즈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희는 아무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컸거든요. 마지막 밤인데 그냥 잠들기 아깝지 않아? 펑잉이 말했어요. 저희는 샤오리와 진니치의 방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진짜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어. 진니치가 감상에 젖어 말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진짜 고민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샤오리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나 이번 여행에서 정말 부끄러웠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 펑잉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특히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시야가 좁았는지 느꼈어. 저도 솔직히 말했어요. 나도 그래. 명문고 다닌다고 우쭐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 진니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 그때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희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펑잉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우리 정말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바뀌고 싶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샤오리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더 겸손해지고 싶어.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진니치도 말했어요. 나는 한국 학생들처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싶어. 단순히 성적만 좋은 학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펑잉이 덧붙였어요. 나도. 그리고 아시아 친구들과 진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제 마음속 깊은 바람을 말했어요. 나는 앞으로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 그리고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 그러자 샤오리가 현실적인 걱정을 표현했어요. 근데 대만 돌아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까봐 걱정이야. 진니치도 동감했어요. 맞아. 학업 스트레스 받고 대학 입시 준비하다 보면 이런 마음 다 잊어버릴 것 같아. 펑잉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럼 우리끼리 약속하자.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이번 여행에서 배운 걸 잊지 않도록 하자. 좋은 생각이야. 저도 동의했어요.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각자 새롭게 배운 것들을 공유하자. 샤오리가 제안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하자. 특히 한국 친구들과. 진니치가 덧붙였어요. 펑잉이 말했어요. 나는 한국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저도 다짐했어요. 나는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거야.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요. 우리가 바뀌면 주변 친구들도 바뀔 수 있어. 샤오리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진니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 우리 세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어. 새벽이 되어서야 저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번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요. 마지막 날 아침, 체크아웃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저희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정말 떠나는구나. 펑잉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이드 선생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한국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여행 중에 만났던 한국 친구들이 저희를 배웅하러 와 있었거든요. 박지원, 김민수, 이지연, 최유리. 며칠 전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떠나는 거 정말 아쉬워요. 박지원이 말했어요. 김민수도 덧붙였어요. 다음에 대만 놀러 갈 때 연락드릴게요.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진도 함께 찍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연구원분이 오신 거였어요. 판교에서 만났던 그분이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서 공항까지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행이 좋은 경험이었기를 바라요. 연구원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국에는 대만 학생들을 위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리고 잠시 멈추시더니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내년 여름에 아시아 청년 과학기술 포럼이 서울에서 열려요. 대만 대표단으로 참가해보는 건 어때요? 저희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요? 샤오리가 신나게 물어봤어요. 네,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인재들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였다는 걸 느꼈거든요. 출국 심사를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지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리즈와 한국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다음에 만날 때는 한국어로 대화해요. 저도 다짐하며 대답했어요. 네, 꼭요. 그리고 언니들도 대만에 오시면 제가 최고로 안내해드릴게요. 최유리가 저희 모두에게 선물을 줬어요. 작은 한옥 모형과 함께 손편지까지 써서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진정한 친구는 거리와 국경을 넘나든다. 우리의 우정이 한국과 대만을 더 가깝게 만들 거예요. 진니치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작별은 처음이에요. 출국 심사를 통과하면서 저희는 계속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박지원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펑잉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 샤오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이제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야. 진니치가 의미 있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얻은 건 추억만이 아니야. 새로운 가능성을 얻었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연구원분이 주신 명함을 꺼내보며 저는 내년 여름 포럼 참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끝났지만 그것은 더 큰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대만 명문고 학생 리즈화와 친구들의 충격적인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마무리된 이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문화나 나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남과 경험을 통해 그 편견은 이해와 존중으로 바뀔 수 있죠. 리즈화와 친구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편견을 넘어선 새로운 만남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